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사는 게 평생 꿈이었는데 그 꿈을 못 이루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기생충 같았던 시댁 식구들 인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우선 제 소개 짧게 해드리자면 저는 나이 앞에 3자를 달고 있지만 최근에서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살 때 남들처럼 대학교를 다니다가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만뒀었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온 가족이 흩어져서 살 만큼 힘들고 배고팠습니다. 인생이 너무 안 풀린다 싶었는데 제가 투자 쪽으로 재능을 보이더라고요. 운 좋게도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자본으로 현재는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라 해서 나태하게 일 안 하고 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세금 내는 것도 있고 오히려 젊었을 때 저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 악착같이 공부도 하고 사업도 운영했습니다. 제가 바쁘게 시간을 쪼개가서 공부하고 일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제가 어릴 때보다 더 넉넉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첫 대학 졸업 못한 게 두고두고 한으로 남더라고요. 그건 제 컴플렉스 같은 거였어요. 나중에 제 아이에게는 비슷한 상황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았네요. 저는 늦은 나이지만 사업이 자리 잡히고 여유로워지자마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일하면서 늦가기 대학생으로 대학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니었지만 잠까지 줄이며 다녔어요. 워낙 욕심이 많아서 모든 걸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일도 공부도 결혼도 노력만 하면 다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집이 하루아침에 망했던 것처럼 인생은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장은 얻었어도 결혼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혼녀가 됐는지 지금부터 파렴치한 제 시댁과 남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남편이랑 결혼을 결정했을 때 저는 4학년이라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맞선을 보다가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 제가 선자리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던 때였죠. 처음에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는 엄청 끌린다거나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은 다른 순서로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의 호기심은 진한 호감이 되어 어느 순간부터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구애도 저도 마음이 싹 트더라고요. 저는 남편 정도면 평범해서 결혼하기에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워낙 파란만장하게 살아서인지 평범함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거든요. 그를 낮춰본 게 아니라 평범해서 오히려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남편이 제가 건물주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혼자 자수성가한 건 알아도 모든 재산을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시댁도 시부만 안 계실 뿐 평범한 집이었고 저희는 양가 허락까지 잘 받아서 결혼까지 별탈 없이 꼴이 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양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모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사돈어른, 식사는 어떻게 입맛에 맞으세요? 한가족 되고 처음으로 같이 하는 식사라서 제가 엄청 알아보고 식당 예약했어요. 멀리서 오신 사돈어른 입맛에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뭐, 비싸니까 당연히 맛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식당은 좀 부담스럽네요. 한 끼에 도대체 얼마야 이게? 그럼 오늘 제가 남해에서 왔으니까 식사는 사돈께서 계산하실 건가요? 남해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계산은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예약한 식당이니까요. 그래요. 이제야 맘 편히 좀 먹겠네. 에휴, 그리고 이제야 말하지만요. 얘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수심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네? 아니,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20대도 아니고 30대에 그 나이 먹고 대학 졸업장도 없는 거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 어렵지 않잖아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걱정도 되고, 처음에는 정말 결혼 허락 안 내켰거든요. 그나마 곧 졸업 앞두고 있다 해서 겨우이 결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기 넌 나한테 잘해야 한다. 네 신랑한테는 더더욱이 잘해야 하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저는 시모의 말에 표정 관리를 못하고 친정엄마께서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친정아빠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대학이라면 저희 딸도 원래는 20살 때 다녔었는데요. 못난 아비 만나서 갓에 기울고 공부를 스스로 포기했었답니다. 그래도 자기 힘으로 늦게라도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만 아니었다면 저희 딸도 남들처럼 졸업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저는 남편 없이도 우리 애들 뒷바라지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다 했습니다. 사돈내는 둘이나 되면서. 아무튼 저는 평생 아주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제때 학교 보내고 대학 졸업까지 잘 시켰네요. 솔직한 말로 저는 우리 아들 이렇게 욕심 없이 결혼시킨 거 너무 아깝습니다. 꽤 괜찮은 집에서 선짜리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어머님, 더 이상 듣고 있기 거북해서 저는 나서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결혼 다 시켜놓고 누가 아깝고 누가 모자라고를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모는 눈을 부라리며 제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예,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 갑자기 소리를 빽 질러?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해하시겠어요. 선짜리는 무슨 선짜리가 들어와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결혼 원한 건 저예요. 그때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남편은 어머님께 반박하더라고요. 아들, 넌 좀 가만히 있어라. 오해가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않니? 내가 내 아들 아깝다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너는 보는 눈도 참, 어휴, 속 터져. 못난 부모 때문에 저희 딸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돈어른이 저희 딸 좀 예뻐해 주세요. 애가 아주 야무지고 착합니다. 모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기분 좋게 식사 마무리하시죠. 네, 저도 그러고 싶네요. 근데 며느리 야무져서 사업하는 건 알겠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언제 기울지 모르는 그런 위험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회사도 잘 다니고 있는데 며느리 걱정이 심히 됩니다. 엄마, 저 사람 다니는 대학이 내가 졸업한 학교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다 얘기 끝난 거잖아요. 오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제 진짜 그만하세요. 남편이 시모한테 역정을 내자 시모는 당황해서 저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아들, 졸업장이 당장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세기 네가 말해봐. 안 그러니?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이 네 콤플렉스니? 그럼 앞으로 내가 대학 얘기는 안 하마. 저는 시모의 심수를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큰 마음 먹고 시모에게 당당히 웃어주며 말했어요. 컴플렉스라뇨. 어머님이 아들 자랑스러운 것처럼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키워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감사하고요. 30 초반에 자리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미 자리를 잡고도 남았잖아요. 남들 대학 졸업장 딸 나이에 저는 제 건물 가졌으니까 더 큰 거 얻었다고 생각해요. 뭐? 건물? 어머,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설마 건물주냐? 아,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 봐요. 땡땡구에 저 건물 한 채 있어요. 솔직히 건물주에 사업까지 하는데 굳이 대학 졸업장까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요. 공부도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학교 다닌 거예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제게 미안해서 기가 죽은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고 딸 잘 컸으니까 당당하게 어깨 펴시라고
시모에게 건물주라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전과 달리 상냥하게 바뀌더군요. 시모는 제가 건물주라는 말 한마디에 저한테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스스로가 을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날 밥값도 저희 부부와 친정 부모님의 만류에도 기분 좋아진 시모가 전부 냈어요. 어머, 내가 건물주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친장 얘기하지 그랬어. 어쩐지 눈빛이며 자태며 다르다 했어. 사돈어른, 날 야무지게 잘 키우셨네요. 아들, 넌 알고 있었어? 아이고, 너 결혼 정말 잘했다. 몰랐죠. 자기야, 역시 내 마누라 정말 대단하다. 내가 존경하는 거 알지? 난 처음부터 알았어. 자기가 보통 사람 아니란 걸. 시모의 태세 전환에 저는 많이 씁쓸했지만 역시 돈이 최고라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시모를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다 제가 건물주라는 걸 밝히니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빈정상할 법도 하신데 기분 나쁜 티도 안 내고 끝까지 식사 자리에서 젠틀함을 유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딸로서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 한 방 날려준 것 같아서 저는 속이 엄청 시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남해에 사는 시댁과는 자주 볼 일 없지 않냐고 이지라 하셨어요. 결혼 초반부터 마음에 담아두면 두고두고 저만 힘들다고요. 하지만 그날 시모의 무례한 말과 행동은 계속해서 다시 곱씹게 되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말야, 어머님 나 미워하시는 거 맞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랬으면 우리 엄마 밥값도 안 냈을걸? 아마 본인도 미안하셔서 계산하신 걸 거야. 그러니까 여보, 오늘 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엄마 대신 진짜 미안해. 남편은 무릎 꿇듯이 주저앉아 제게 엄청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가 갑자기 왜 심술을 부린 건지 본인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명절 아니고서야 시모랑 자주 마주칠 일은 없을 테니까 제게 걱정 말라고 했죠. 여보, 내가 다 사과할게. 근데 앞으로는 명절 아니고서야 엄마랑 자주 마주칠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엄마가 워낙 힘들게 나랑 내 동생 키웠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엄마도 모르게 내 자랑을 심하게 하셔. 나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진짜 웃기지? 잘난 거 쥐뿔도 없는 아들이지만 엄마한테는 엄청 자랑스러운 아들인가 봐. 당신 울어? 아, 갑자기 왜 울어?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니 제 남편은 위기를 항상 동정심 유발로 넘어갔던 것 같네요. 그날도 저는 갑자기 남편이 보인 눈물에 엄청 당황했습니다. 아마 그 눈물도 진심이 아니었겠죠. 그게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걸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또 멍청하게 시모에 대해서 더 묻지 않고 남편을 보듬었습니다. 이혼 직전에 저는 마지막 학년이라 곧 학교도 졸업이고 아이를 슬슬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 계획을 계속 미루더군요. 여보, 우리도 슬슬 아기 계획 세우자. 나 얼른 우리 애기 만나고 싶어. 애기? 갑자기 웬 애기?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 나이도 있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어. 에이, 뭐가 늦어. 난 아직은 안 가지고 싶은데. 왜? 아직은 난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기 가지기 싫어. 신혼 좀 즐기자. 당신 결혼 전에는 내가 애 낳고 싶을 때 낳자며. 애기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도 말씀 안 하시지만 얼마나 손주 기다리고 계시겠어? 에? 우리 엄마는 손주는 필요 없다던데.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애 안 낳아도 오케이래. 애 낳는다 해도 엄마는 우리 보고 신혼 충분히 즐기라 했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시모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시모가 너무 고지식해서 아이 당장 낳으라고 재촉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간절히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 진짜 진지하게 아이 가지고 싶어. 알겠어. 그럼 일단 나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난 자기가 지금 뭐가 가장 걸리는지 궁금해. 자기가 애기들 싫어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랑 어디 놀러 가면 나만큼이나 애기들 만나면 귀여워했잖아. 근데 자기 막상 우리 애기 낳자고 말하니까 계속 뒷걸음쳐서.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 궁금해.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남편이 아빠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아직은 안 됐구나. 시간을 줘야겠다만 생각했어요. 알겠어. 당신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 그 대신 나 올해는 못 기다려. 알았지?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제가 막 싸운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관계가 좀 서먹해지더군요. 그런데 자주 안 마주칠 거라던 시모가 얼마 안 가 또 남해에서 서울에 왔어요. 그땐 시누이 손을 꼭 붙잡고 왔더라고요.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 나타난 시모는 다짜고짜 한 달만 신세를 지자 하더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제게 대놓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물론 시모와 신우는 나중엔 자식들의 시커먼 속내를 숨길 마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경이가 이젠 서울에서 일하고 싶대. 갑자기 면접 일정이 수두룩하게 잡혔는데 이 넓은 서울에 당장 갈 곳이 있어야 말이야. 그래서 급하게 너희 집으로 왔다. 괜찮지? 서울에 갈 곳이 왜 없어요, 어머님. 호텔도 그렇고 단기로 몸만 와서 지낼 수 있게 잘 돼 있는 방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아가, 이렇게 낯선 서울에 따뜻한 오빠 집이 있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해? 늙은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부탁 좀 하자, 응? 새언니, 미안해요. 저 딱 한 달만 신세 질게요. 네? 신세는 무슨, 내 아들 집이기도 한데 신세 졌다고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지. 그렇지 새아가? 으이그 걱정 마라. 난 일이 있어서 집 가봐야 해. 네 시누이만 한 달 잘 부탁한다. 그 정도는 가족끼리 해줄 수 있잖아. 여보, 나도 부탁할게. 내 동생 한 달만 딱 봐주면 안 돼? 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거절했는데 3명이나 동시에 제게 애원을 하니까 거절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짐 가득 챙겨온 시누이를 쫓아내는 그림도 이상해서 저는 한 번은 참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이라 하니 놀러 온 것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시모에게 왜 갑자기 왔냐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놀라지도 않고요. 남편은 자기 동생이니까 불편함 없으니 지금 이 상황이 저만 황당하나 싶었어요. 여보, 혹시 아가씨랑 어머님 오늘 우리 집에 올 거 알고 있었어? 어? 그렇잖아. 갑자기 오셨는데 왜 놀라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 나만 놀란 거야? 그게 사실은 난 미리 엄마한테 들었지. 나한테 상의할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애기 문제로 한참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 꺼내봤자 좋을 거 없겠다 싶었어. 나도 눈치 보다가 말 못한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단 이번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한 번은 참고 넘어갈게.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은 나랑 먼저 상의해줘. 응? 알겠어. 자기 말 꼭 명심할게. 저는 그렇게 남편이 사정사정하고 시모가 하도 부탁해서 오케이 한 건데요. 호의를 호구로 받아들이는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가씨, 식사하세요. 새언니, 오늘 메뉴는 뭐예요? 아, 또 미역국이에요. 미역국을 한솥 끓여놔서요.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거 땡기는데. 새언니, 다른 건 없어요? 제육은 좀 매콤하니까 일단 앉아서 먹어봐요. 오빠, 나 매운 떡볶이랑 국물 닭발 땡기는데. 오빠는? 시키면 먹을 거지? 콜?
나도 오늘 점심에 느끼한 걸 먹었더니 매운 게 땡기네. 그럼 시킨다. 채연이도 시키면 먹을 거죠? 그럼 뭐 그렇게 할게. 신우이는 며칠 같이 지내자 제게 반찬 투정을 심하게 했어요. 툭 하면 배달시켜 먹자면서 저희 남편을 꼬드기더군요. 실컷 밥을 다 차려놨는데 몇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뚜껑 열리더군요. 제가 찬바람 쌩쌩 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우와 눈치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남매가 더 얄미운 건요. 배달을 꼭 현금으로 주문해서 음식 계산을 요리조리 피하고 애꿎은 제가 계산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와 남편의 패턴을 파악하고 제 지갑은 안전히 사수했습니다. 채연이,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혹시 배달되면 음식 좀 받아주세요. 오빠한테 부탁해요. 네? 내가 받을게. 신우이는 화장실에 가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때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은 어김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현금 계산으로 했는데 내가 현금이 없네. 자기 현금 있어? 카드로 해. 기사님 단말기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지갑에 현금 없어? 평소라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현금을 줬을 텐데 그게 몇 번 반복되어서 저도 방어를 잘했답니다. 현금 없으면 입금을 해드려. 그래. 그럼 되겠네. 남편은 뭔가 불편한 얼굴로 배달 음식을 받았고 신우는 해맑게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어요. 왔어? 와, 맛있겠다. 넌 배달 올 때마다 배가 아파? 뭐가? 돈 반띵해서 보내라. 뭐? 채연이가 계산한 거 아니야? 내가 계산했거든? 집밥 먹으면 되는데 굳이 배달을 시켜서 돈 쓰게 만들어. 오빠도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신우한테 괜히 화풀이하는 남편을 보고 속으로 좀 웃겼어요. 그동안 제 돈은 써도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자기 돈 나가니 신우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신우가 너무 괘씸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식사도 안 챙겼습니다. 채연이, 오늘 메뉴는 뭐예요? 김치볶음밥 간단하게 했어요. 우와, 맛있겠다. 냄새 엄청 좋아요. 네, 근데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제 것만 했으니까요. 뭐야, 여보, 내 밥은? 당신이랑 아가씨는 요새 저녁마다 배달 음식 먹길래 나 먹을 것만 했어. 채연이, 매일 물어보다가 오늘은 물어보지도 않고 나도 오늘은 집밥 땡겼거든요. 어이, 진짜야? 어쩔 수 없지. 대충 있는 걸로라도 먹을게. 내가 차려 먹으라고? 난 김치볶음밥 먹어야 하는데. 알았어, 먹어. 근데 김치볶음밥 1인분보다 많아 보이는데. 채연이, 저랑 좀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아가씨, 제가 점심을 조금 먹어서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오빠랑 같이 요리해서 먹어요. 아참, 여보, 밥 없으니까 새로 해서 먹어야 해. 그렇게 일부러 저는 남편 놈과 신우이의 밥을 챙기지 않고 저녁마다 제 밥만 챙겨 먹었어요. 제가 몇 번 그러자 신우이는 삐진 건지 친구 집에서 지낸다며 짐 싸서 나가더군요. 저는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했습니다. 채연이,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정말 너무해요. 밥 가지고 치사하게. 뭐가요? 매번 저녁마다 밥 차려줘도 안 먹은 건 오빠랑 아가씨잖아요. 몰라요. 나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우리 엄마가 알아도 괜찮죠? 네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몇 번 배달 음식 먹었다고 먹는 거 가지고 유치하게. 투덜거리지 마. 당신이 애야? 저녁 준비한 사람 무한하게 매번 차려놓으면 안 먹는다고 배달 음식 주문한 게 누군데? 게다가 음식 계산도 내가 하게 만들었잖아. 너도 친구 집에서 지내고 싶으면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속에 천불이 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됐고, 앞으로 저녁 지금처럼 각자 먹는 거야. 나한테 차려달라 하지 마. 여보,
뭐? 평생 그럴 건 아니지? 당분간만이지. 몰라. 생각해 볼 거야. 알겠어. 남편은 그 뒤로 제가 먹을 저녁까지 혼자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화해는 하고 싶었나 봐요. 아직 남편 꼴도 보기 싫었지만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냐며 저는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눈치만 보느라 한동안 제게 말을 못 걸었어요.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고 열불 터지는 제게 시모까지 나서서 기름을 마구 붓더라고요. 시모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는 시누이 쫓아냈다고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건 모르는지 다른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아가,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게 참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남해에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는 점 이해해다오. 너희 시누이 말이다. 생활비가 많이 부족한가 봐. 아가, 네가 내 딸 생활비 좀 챙겨줄래? 네? 서울 물가가 너무 무섭구나. 내가 챙겨준다고 챙겨줬는데 글쎄 돈이 턱없이 부족한가 봐. 더도 말고 딱 1년만 도와다오. 걔가 서울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야. 응? 너 주머니 넉넉한데 이럴 때 시댁도 돕고 하면 좋잖니? 싫어요, 어머님. 제가 아가씨한테 집도 제공했는데 생활비까지 대주라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배달 음식 엄청 좋아해요. 매 끼니 배달 주문하니까 당연히 생활비가 모자라죠. 뭐? 싫다고? 네. 너 아무리 네가 돈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냉정하게 이 시애미한테 거절을 하냐? 너 친정 동생이었어도 네가 그렇게 했을까? 시댁 식구는 식구도 아니냐? 아니요. 저는 친정 동생이었으면 더 심하게 거절하고 아가씨 혼냈을 거예요. 부모 도움 없이 언니 도움 없이 네 앞가림 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말 다 했냐? 어머님, 저 일하는 중이라서 일단 전화 먼저 끊을게요. 돈이 진짜 필요하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저는 억지 부리는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 남편이 엄청 노려보더군요. 나랑 내 동생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엄마한테까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엄마 말씀하시는데 그냥 끊어버렸다며. 이미 얘기 다 끝났는데 어머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고 난 미팅 가야 하니까 끊었지. 친정 부모님이었어도 그랬을까? 아, 자기랑 어머님 진짜 웃긴다. 왜 계속 친정이랑 시댁을 비교해? 생활비 보태주는 거 당신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 근데 생각도 안 해보고 자르냔 말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그 말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민하셨겠어? 어른 무안하게 정말. 그렇게 애틋하면 생활비 당신이 챙겨주면 되겠네. 왜 나한테 난리야? 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도와주라. 아, 내가 차용증 쓰고 빌려줄 수는 있어. 근데 조건 없이 보태주지는 못하겠다. 뭐? 차용증? 당신 말 다 했어? 제가 돈 문제에 선을 단호하게 긋자 남편은 제게 너무 서운하다고 울었어요. 내가 아가씨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 아가씨 지금 일을 구하긴 했대? 당신 정말 사람 서운하게 한다. 당신 울어? 지금 이 상황에 눈물이 나와? 당신 말야, 모든 걸 눈물로 해결하려 하지 마. 왜 자기 다 큰 동생 용돈을 나한테 달라고 해? 나 시댁 뒷바라지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고 우리 둘 부부로 새로운 삶 꾸리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근데 왜 자꾸 나 결혼한 거 후회하게 만드니? 제발 이러지 말자. 나야말로 당신이랑 결혼한 거 제발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줘. 당신 돈 많아서 내가 얼마나 안심했는데. 건물도 있고 사업도 잘 되는데 아니 이런 것 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시댁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애 낳아서 잘 키우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 시댁이랑 당신 전용 ATM기 아니라고. 돈 달라는 말이 당신이랑 어머님한테는 뭐가 그렇게 쉽니?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용돈 안 받으셔. 그리고
당신도 멀쩡이라고 있잖아. 왜 당신이 동생 생활비 보태줄 생각 안 해? 제가 절대 돈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딱 1년만 도와줘.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 사실 백수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진작 도왔지. 뭐, 당신이 백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평소에 일이 힘들다며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저와 상의도 없이 일을 덜컥 그만둘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매일 출근하는 척 어디로 가서 시간을 보낸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 언제 회사 그만뒀어? 몇 달 됐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니 뭘 믿고 이렇게 대책 없이 회사 관둔 거야? 당신 사업도 하고 있고 건물도 월세 매달 받으니까 우리 당장 굶을 일은 없잖아. 그래서 당신 믿고 그만뒀지. 회사 다니는데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일상에 너무 지치더라. 안 그래도 스트레스 쌓였는데 부장이 그날따라 나 붙잡고 한마디 하는 거야. 그래서 홧김에 충동적으로 사직서 냈어. 남편은 제 재산만 믿고 겁없이 그동안 근속하던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당신 그동안 나 열심히 산 거 알잖아. 이제 나도 돈 많은 마누라 덕 좀 보자. 그리고 당신이 너무 시댁이랑 친정 구분하지 말았으면 해. 우리 가족들도 말이야,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꽃길 걷게 해주고 싶어. 나한테 동생이랑 엄마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이 따위는 안 낳고 싶던 거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철없는 남편은 백수인 주제에 또 자기는 동생이랑 엄마가 중요하다며 아이 따위는 안 낳고 싶다고 선언하더군요. 애 낳으면 우리 시간도 돈도 모두 아이한테 포커스가 다 맞춰지니까 우리 가족들 못 챙기게 되잖아. 그건 절대 안 되지. 여보,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나 회사 생활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살림도 하고 당신한테 잘할게, 응? 그리고 이 기회에 당신 사업도 내가 배워서 나중에 옆에서 일 도와줄게. 살림? 라면도 내가 끓여줘야 먹던 네가 살림? 웃겨 죽겠네. 그러니까 너 다시 회사를 다닐 마음이 없다는 거지? 내 사업을 내가 널 뭘 믿고 너한테 못하러 가르쳐 주겠어. 이제 우리 이혼할 건데. 저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게 밥주걱뿐이라 그걸 쥐고 남편 놈 따귀를 야무지게 날렸습니다. 아프잖아. 이혼이라니. 난 절대 당신이랑 못 헤어져. 아프라고 때린 거야. 너 맞아도 정신 못 차리겠지? 당장 나가? 못 헤어지긴 개뿔. 내가 비싼 변호사들 써서라도 너 같은 놈이랑 징글징글한 시댁이랑 전부 인연 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저는 남편 놈을 쫓아내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당장 빠르게 남편 놈 짐을 옮길 수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백수 남편 놈과 시누이 남아있던 짐들 모조리 싸서 남의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돈은 좀 많이 들었지만 돈을 쓴 만큼 제 속은 많이 후련하더군요.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 배포도 크고 한 번 아니면 바로 결정하는 편입니다. 쫓아낸 남편한테는 바로 이혼 사유를 전달하며 변호사 만났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뒤로는 변호사 통해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아차 싶은지 집에 찾아와 아주 빌빌기면서 사과하더군요. 제 돈 믿고 배째라 시기던 그 동태 눈깔은 깜짝 놀랐는지 그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자기 돈 탐 안 낼게. 그러니까 이혼은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나 회사도 다시 다닐게. 그럼 당연히 회사 다녀야지. 백수의 이혼남을 누가 좋아하겠어? 새 출발하려면 열심히 살아. 나 시간 허비하는 거 딱 질색인 거 알지?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앞으로는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지 말고 변호사랑 전화로 얘기해. 알았지?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그럼 내 짐이라도 좀 줘.
몇 개 남겨두길 잘했네. 이렇게 찾아올 것 같아서 네 캐리어는 남겨뒀어. 잠시만, 캐리어 달랑 하나가 끝이야? 내 나머지 짐은? 당신 짐? 그건 나중에 따로 연락 올 거야. 근데 미안한데 나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수중에 5만 원도 없는 게 말이 돼? 미안.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을 빼주려다 10,000원 2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남편은 2만 원 받고 입맛을 다시다가 캐리어 끌고 터덜터덜 가더라고요. 얼마나 찌질하고 없어 보이는지, 제가 왜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시댁에는 따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모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짐이 벌써 도착할 리가 없을 테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나 싶어서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가 잠시 집 밑에 내려와 보라고 해서 남편 보내는 것만큼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갔더니 시모만 있는 게 아니었죠.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이삿짐 트럭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보낸 그 이삿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못 보던 짐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짐이지. 아직 못 들었냐? 네? 뭘요?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어쩜 그러고 한 번을 연락 안 해서 섭섭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뭐, 덕분에 나 좋은 일 많이 생겼지만요. 아이고, 답답해라. 나 너네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직 내 아들한테 못 들었니? 나는 여기서 너희랑 살고 네 시누이는 오피스텔 계약해줬어. 정말 큰 마음 먹고 내가 남의 집 팔아서 서울까지 올라온 거야. 서울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지 않니? 뭐 투룸이나 되면 내가 얘랑 살겠는데 그 돈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해서 그냥 얘 결혼 전까지 쓰라고 오피스텔 원룸 하나 계약해줬어. 난 뭐 이제 너네랑 같이 살면 되니까. 넌 복 받은 거야. 이제 오늘부터 시애미가 해주는 밥상 얻어먹을 수 있잖아. 일단 나중에 회포는 풀고 지금은 이삿짐 트럭 기다리니까 얼른 들어가자. 아니 시모는 시누이 월세도 아니고 매매로 서울의 오피스텔 코딱지만한 원룸 3억짜리를 덜컥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의 무모함은 시모랑 닮은 거였나 봐요. 시누이는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요. 정규직도 아닌데다 서울에서 겨우 알바하면서 자기 엄마 꼬드겨 오피스텔을 계약한 거였어요. 정신없어. 우리 빨리 끝내고 가전제품 보러 가요. 새언니, 오피스텔에 세탁기랑 냉장고는 있어요. 근데 침대는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서울 온 기념으로 새언니가 해줄 거죠?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가씨도 어쩜 온 가족이 김칫국 마시는데 일가견이 있나 보네요.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다들 돌아가 주세요. 제가 진입하려는 이삿짐 트럭을 막자 시모와 시누이는 어리둥절해했죠. 저는 남해에 있는 시댁집 팔아서 홀라당 시누이한테 투자하고 본인은 아들네 부부랑 같이 살겠다는 시모에게 아주 단단히 일러줬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이제 이혼하겠다고요? 어머님이야말로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제 지분이 커서 제가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미리미리 연락하시면 좋잖아요. 어쩌시려고 이렇게 무모하세요? 이혼은 무슨 내 허락 없이 절대 안 돼. 어머님 허락이 왜 필요해요? 결혼은 허락받았으면서 이혼은 허락 없이 하겠다? 정말 너 웃기구나. 어머님이 더 웃겨요. 어떻게 며느리랑 상의도 없이 얹혀 살 생각부터 하세요? 시끄럽다. 아니 당장 나보고 이 많은 짐을 들고 어디를 가란 말이야. 너 귀가 먹었냐? 나 남의 집은 팔았다니까. 내 아들 어딨냐? 내 아들 불러와. 어머님, 저 귀 안 먹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방금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한다고요. 어머님 아들 여기 없어요.
말도 없이 회사 관둬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 구했다면서요? 거기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가씨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알바가 아니라 일을 구해요. 좁아터진 원룸 오피스텔에서 어머님이랑 오빠랑 셋이 어떻게 살려고요?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살 오피스텔이라고요. 절대 안 돼. 엄마 여기 눌러붙어. 이삿짐 센터는 곤란한 얼굴로 어떻게 하냐고 묻고 저는 나 몰라라 했어요. 정말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자 시모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끝까지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이 몹쓸 거사, 책임져라. 내 인생 책임지란 말이다. 너만 믿고 내가 남의 집을 팔았어. 제가 어머님한테 집 팔라고 부추겼나요? 아가씨가 보나마나 그랬겠죠. 전 이제 남남인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알아서들 살 길 찾으세요. 어머님 딸 때문에 어머님이 직접 한 집을 왜 저한테 책임지래요? 집값이 3억이야. 난 네가 그 돈 내놓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아, 이 집안은 툭 하면 나보고 돈 달라네.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애도 낳기 싫대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잘 먹고 잘 살고 싶대요. 근데 제 돈으로 그러고 싶다 해서 이혼하자 했어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 이 집에 봉사나 기부 같은 거 하러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시모는 개거품 물며 3억 내놓으라 하고 저는 시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콧김을 뿜으며 저를 노려보는 시누이를 비웃어줬습니다. 아가씨,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무슨 생각으로 3억짜리 오피스텔을. 참나,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어디 욕심 부려서 엄마 전 재산을 건드려요? 난 새언니만 믿었죠. 새언니 돈 많잖아요. 누가 이혼할 줄 알았다? 저는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는 두 사람 때문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한 차례 더 소란스럽더니 시모와 시누이는 체념하고 돌아간 듯 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던 시댁 식구들은 그 뒤로도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왔어요. 남편 놈이랑 연락이 닿았는지 셋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단체로 찾아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짜증나도 절대 틈을 안 보여줬어요. 제가 받아주니까 자꾸 돈이라도 달라고 매달려서 접근 금지 신청도 했어요. 귀책 사유는 분명하게 남편한테 있어서 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챙겼습니다. 제게 위자료도 줘야 하고 돈이 없으니 전 남편 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만둔 회사에 다시 애걸복걸하며 복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회사에 자리가 남아있던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대신 전 남편은 연봉이 대폭 삭감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이라도 해서 정신 차리게 된 걸 저에게 감사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비좁은 원룸에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 셋이 같이 생활하면서 부디 돈의 소중함을 좀 깨닫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돈 많은 거 애초에 계속 숨길 걸 그랬나 잠시 후회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재산을 공개하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 아이 낳고 똑같이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저는 아무래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시댁한테 끌려다녔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결혼했다지만 며느리는 남입니다. 남의 돈 함부로 욕심내고 탐내다가는 제 전 시댁 식구들처럼 큰 코 다쳐요. 더 이상 제 주변에는 그런 어리석은 시댁과 남편감 없기를 바라네요. 그럼 여러분,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시고 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사람 경계하며 돈 조심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랍니다. 남편은 작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 회사에 벌써 30년 가까이 다니고 있답니다. 남편의 성실함과 근면함은 남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죠. 부유하진 않아도
남편이 꼬박 같이 가져다주는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저축해 우리 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어요. 다름 아닌 우리 외아들이랍니다.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친 일이 없었어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죠. 참,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아들 자랑에 앞서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우리 동서와 관련된 일이라서 이제 시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남편은 두 형제 중 맞이랍니다. 시동생이 있고 손아래 동서가 있죠. 제가 시집갈 당시 시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남편이 취직을 해서 그래도 끼니는 때우게 됐었지만 우리는 간신히 방 한 칸을 얻어서 살림을 시작해야 했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시쳇말로 하면 장가를 잘 갔답니다. 동선의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시동생이 동서의 친정아버지, 즉 시동생의 장인이 되는 분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좀 만지게 되었고 따라서 시집의 형편이 좀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럭저럭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정도가 되었죠. 시동생은 완전히 처가에 매여 있었고 동서에게는 입안에 혀처럼 굴었답니다. 그리고 가정에 지극히 충실하게 처신했고요. 동서는 자신의 친정이 부유하고 시동생이 자신의 아버지 사업체에서 일해서 시집을 돕는 것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은근히 유세를 떨었답니다. 우선 시집에서 치르는 제사나 명절 등 시집의 행사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시집에 와서 며칠을 고생하는 저와는 달리 동서는 그것을 두툼한 돈봉투로 대신하더군요. 시부모님들께 돈봉투를 내밀고 세상의 최고의 효부라도 된 듯 아양을 떨더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이 돈 가지고 이번엔 어디 온천에라도 다녀오세요. 다음번엔 제주도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시부모 옆에 딱 붙어 앉아서 호맹맹이 소리를 내가며 하는 짓이 가관이었어요. 워낙 가난하게 사셨던 탓에 시부모는 그 돈봉투가 못내 반가웠나 봐요. 그래, 네가 효부다, 효부야. 온천 가야지, 암. 우리 둘째 며느리를 아주 잘 봤어. 얘 큰애야. 여기 과일하고 마실 것 좀 드려라. 나와서 일을 도우라고 해도 잠깐 나와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시부모가 있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자그마치 10년을 그렇게 살았네요. 혼자 일하는 게 너무 억울했지만 동서가 시부모 용돈 쥐어주는 것을 어찌 막을 도리가 없으니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허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파스를 붙였는데 잠시뿐이었고요. 아무래도 동서를 좀 손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 추석 명절에 뜻밖의 일이 생겼죠. 그래서 동서가 매니큐어를 곱게 칠한 그 손을 물에 담글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재수가 좋아서 그랬는지 길에서 넘어져 오른손을 짚으면서 제 손목이 골절되었죠. 추석을 며칠 남기지 않았을 때 일이었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그 얌체 동서가 독박을 쓰고 일을 혼자 다 하게 되었죠. 시부모는 오히려 저에게 핀잔을 주더군요. 조심성이 없어가지고서는 원. 평상시에 성질이 급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명절날 아주 편하게 쉬게 되었구나. 아이고, 맏며느리라는 애가 그러고 있으니 차례상이나 제대로 차려질지 걱정이로구나. 시어머니 말씀대로 차례상은 엉망이었어요. 동서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해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일을 하는지 부엌에서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아 뜨거! 등등 무슨 어드벤처 영화 같았죠. 그렇게 그 명절이 동서에게는 진탕 고생을 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동서는 손목에 깁스를 하고 앉아 입으로만 일을 감독하는 저를 아래 위로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주 많이 고소해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혼자 그 일을 다 하면서 짜증이 날 때마다 시동생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더군요.
시동생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시동생의 입장은 비록 이랬지만 시부모는 아들에게서 오는 넉넉한 생활비에 대단히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그리고 때때로 올 때마다 동서가 가져다주는 돈봉투에도 감동하는 것 같았죠. 시부모는 둘째네와 비교해서 저와 남편을 무시하기도 했답니다. 남편도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집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시부모가 볼 때는 적은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고마워했었죠. 하지만 시동생이 보내는 생활비를 받아보더니 이제는 우리가 보내는 것은 우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부모의 태도가 더 우스웠죠. 도대체 자식을 돈 많이 가져다주는 순서로 평가하는 부모라뇨. 그냥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생기니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로 했죠. 어쨌든 날짜가 흐르고 다음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이번에는 제가 집안 화장실에서 넘어져 세면대에 쇄골을 부딪혔어요. 쇄골 골절이 되면서 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답니다. 또 그 많은 명절일을 동서 혼자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동서는 정말 이래저래 얌체였어요. 혼자 일을 하게 되니까 시부모한테 돈봉투를 주지 않는 것이었죠. 시부모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자연히 저한테 쏠렸답니다. 아마 동서가 내심 생각한 것이 이것이었을 거예요. 그 명절도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사실 두 번 다 제가 동서에게 시집살이의 맛을 좀 보여주자고 꾸민 일이었어요. 살짝 다치긴 했지만 약만 처방받았고 깁스는 일부러 구해서 쓴 거였고요. 두 번 다 가짜 깁스를 하고 일부러 꼼짝하지 않았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소해서 계속 웃음이 나더라니까요. 두어 번을 더 위경련이 생겼다는 둥 해서 그런 식으로 명절을 나고 나니까 동서도 머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두툼한 돈봉투가 오지 않으니까 시부모가 동서에게도 어느새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동서가 시부모에게 다시 돈을 드리더군요. 그러고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는 것이었죠. 시부모는 돈이 생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집안의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사다가 놓는다고 해도 별 잔소리를 하지 않을 것 같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시부모가 참 안타까웠어요. 어머님, 아버님,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많아요. 제삿날하고 명절날은 어머니, 아버님이 동서한테 용돈을 버시는 날이 아니잖아요. 후손이 조상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 일을 어떻게 돈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정성 가득한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일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우리 두 며느리가 다 손을 떼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음식을 사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제사상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아무 대답을 못하더군요. 하지만 동서가 내미는 적지 않은 용돈의 재미를 잊을 수는 없었던가 봐요. 이제는 시부모까지 저와 남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죠. 이건 마지가 해야 할 일을 둘째네가 다 하고 있으니 말이다. 마지하고 둘째가 바뀌었어. 마지가 이만큼 우리한테 해줬어 봐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한 살림 꾸려가는 게 그렇게 빠듯해서야 원. 그런데 저는 남편한테 불만이 없었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다닌 직장에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었어요.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이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당연히 승진도 쭉쭉 해서 월급도 많이 올라갔죠.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시부모의 생활비도 올려드렸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고마웠답니다.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 뭐다 해서 돈만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그 회사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남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저나 아이 듣는 곳에서 불평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야근이다 주말 근무다 해서 일도 많은 회사였죠. 피곤하고 지칠만 한데도 남편은 한 우물을 파는 것이었죠.
우지카리만큼 성실한 남편에 착한 성품에 공부까지 잘하는 아들에 모두 제 마음에 쏙 드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가 아무리 둘째네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무시를 해도 저는 주눅 들지 않았답니다. 그네 너는 좀 더 돈 많이 준다는 다른 회사나 사업은 생각이 없는 거냐? 도대체 그 별로 전망이 밝지도 않은 회사에 왜 그렇게 주구장창 붙어 있는 게야? 아버지, 회사가 규모는 작지만 오래갈 회사예요. 그만큼 경영이 튼실하고 빚도 많지 않은 알짜배기예요. 모르긴 몰라도 평생 직장이 될 거예요. 비록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요. 사내로 태어났으면 한번 그게 성공해 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야지. 그저 쥐꼬리만한 월급 매달 준다고 거기에 일생을 걸어? 사내가 그렇게 배포가 없어서 어떡하겠냐? 거기다가 말이다. 그 며느라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만 둘째 내를 봐라. 처가 잘 만나서 돈만 잘 벌지 않니? 이건 맏아들 처가에서 보내는 것이라고는 매번 흙 묻은 농산물 뿐이니 말이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우리 친정은 시골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정성 들여 농사지은 무공의 식재료들을 서울로 자주 올려보내주셨죠. 시댁에도 매번 그렇게 서울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식재료들을 보내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흙 묻은 농산물뿐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화가 좀 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 식재료들은 서울에서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못 구하는 무공의 천연식품들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특별히 최고로 좋은 것들만 골라서 보내신 거라고요. 1년을 꼬박 지으신 농사예요. 거기 들어간 정성이 얼마인데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가 있나요? 누가 뭐라고 그랬니? 그저 사위한테 한몫 크게 도와주시는 처가도 많다. 그런 얘기였지. 금며느라인 네가 왜 그렇게 발칵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꾸 전망도 없는 작은 회사라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영훈 아빠 돈 문제 가지고 제 속 썩인 일 단 한 번도 없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일원 한 푼 빼지 않고 월급 봉투 다 가져다 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집도 샀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맏손자 영훈이 보세요. 얼마나 속이 깊고 공부까지 잘하는 아이인데요. 그런 아들, 손자가 기특하지 않으세요? 할 말이 없으면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우리 시부모의 습관이었어요. 이런 저의 말에 또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슬쩍 꼬집으며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기에 말을 끊었죠. 동서는 세월이 지나도 얌체 짓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시부모가 사실 동서의 그런 행동을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게 9번이나 쪄서 숙성시킨 인삼인데요. 거기다가 꿀에 재워서 먹기도 아주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드시기에도 편하시죠? 아버님 요즘 기력이 좀 떨어지셨다면서요. 옆에 두고 하루에 3~4번씩 드세요. 떨어지면 제가 또 사다 드릴게요. 아유, 그놈의 코맹맹이 소리. 정말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바로 그 타임에 들고 들어간 밥상을 그만 제가 엎고 말았어요. 상 위에 있던 음식들이 동서한테 다 쏟아졌죠. 형님, 도대체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형님이 물어주실 거예요. 이 물건 한국에 단 5벌밖에 안 들어온 옷이라고요. 다시 구할 수도 없는 옷이에요. 명절 지내러 시집에 오는 며느리가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쓰나. 몸빼 바지까지는 아니어도 일하기 편한 복장이면 되는 것이지. 명절 한번 지내고 나면 티셔츠에 기름 냄새가 배서 빨아도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영훈 아빠 입던 옛날 티셔츠 입고 와서 빨지 않고 버리기도 하거든. 동서, 그러니까 명절날에는 시집에 오는 며느리답게 입고 와. 패션쇼 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 동서가 소리소리 지르며 옷에 묻은 얼룩들을 닦아내기 바빴어요. 그게 그런다고 닦아지나요? 나중에 드라이클리닝 갖다 주라고 하고 제가 티셔츠와 바지 여분으로 가져온 것이 있으니 주겠다고 했죠. 저의 이 말에 동서가 더 열받아 하더라고요. 동서가 약이 올라 방방 뜨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통쾌하던죠.
사실 제가 짐짓 동서 쪽으로 상을 기울여 엎었었거든요. 약이 단단히 오른 동서가 저를 칠 듯이 대들었고 시부모도 동서의 편을 들었죠. 너는 아무튼 조심성 없기로는 세계의 최고로구나. 길거리에서 넘어지고 집안에서 넘어지고 이제는 상까지 없고 집안의 가스불은 제대로 잠그고 다니니? 집에 불 내지 않을까 걱정이로구나. 아무튼 이 동서와 저는 세월이 지나도 친해질 기미가 없었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동서의 얌체짓에 복수를 해주고 있었죠. 동서는 동서대로 여전히 돈을 앞세워 시부모의 환심을 사면서 시부모가 우리 집과 동서네를 비교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도 노골적으로 내지는 은근히 우리를 무시했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무기로 우리를 무시하면서도 동서가 한 가지 우리 집에 열등감을 가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 대한 문제였답니다. 동서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아들은 변호사를 만들고 딸은 피아노를 시키겠다나요? 그런데 변호사를 만들겠다는 아들아이가 공부에는 영 뜻이 없었어요. 이 아이한테 제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물었었나 봐요. 군아버지, 저는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처럼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피아노를 시키겠다는 딸아이의 취미도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왜 머리도 길고 옷도 정교한 인형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다듬고 옷을 갈아입히고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어찌나 예쁘게 만들어 놓는지 감탄을 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한 번은 명절날 제 머리 고무줄이 끊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자 어디선가 나무젓가락을 하나 구해오더니 그것을 비녀처럼 사용해서 예쁜 올림머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코디네이터나 스타일링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 아이였죠. 큰 조카인 아들아이는 공부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딸아이에게도 아무리 좋은 선생을 붙여보아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답니다. 저희 남편이 그게 참 안타까워 보였는지 서방님에게 한번 말을 꺼냈더라고요.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말이에요. 세훈이한테 어쩌다 물어봤는데 축구가 좋다고 하더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도나고 잘할 수 있는 거지. 요즘 축구 선수 얼마나 좋으냐. 옛날에야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니? 하고 싶다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야. 형, 세훈이가 나한테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 말은 먹히지도 않는다는 거 형도 잘 알잖아요.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애들 엄마가 완전히 꽉 쥐고 있다니까요. 변호사, 피아니스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키고 있는걸요. 아이들의 형편이 이러니 동서가 당연히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웠죠. 아유, 우리 세훈이도 사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아이예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최고로 좋은 아이라고요. 조금만 노력하게 도와주면 최고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훈이 정도 성적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물어봤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말을 붙이면서 조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죠. 사실 우리나라 엄마들의 공통적인 믿음, 아니 착각, 아시죠?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 형편의 아이에게 과외 선생을 붙이거나 비싼 학원에 보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아이는 그런 것 없이도 자신의 노력으로 공부를 잘했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단칸방에 살던 때였어요. 단칸방에 상 하나를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죠. 대학교도 평소에 원하던 좋은 대학교에 한 번에 합격했답니다. 아빠, 조금만 더 일하세요. 제가 졸업하고 나면 아빠 집에서 쉬실 수 있게 돈 많이 벌어올게요. 엄마도 매일 장부 펴놓고 계산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저 자신 있어요. 아들의 이런 말에 우리 부부는 콧등이 시큰해졌답니다. 동서는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몇 년을 방에 틀어박혀서 고시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학교 레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학점도 좋아야 하고 영어 성적도 뛰어나야 한다죠. 그리고 법학 적성 시험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뛰어나야 잘 볼 수 있다는 시험까지 통과해서 로스쿨에 가야 한다죠. 그렇지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가 무슨 이런 공부에 재미를 붙이겠어요?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매달려야 하는 조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결국 큰 조카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간신히 입학했고 작은 조카인 딸애는 대학엔 가기 싫으니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대요. 동서가 펄펄 뛰며 반대한 것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였어요. 동서는 어쨌든 이래저래 저와는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두 동서가 개와 고양이처럼 지내는 가운데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죠. 아이들도 이제 장성했고요. 우리 영훈이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어요. 연봉 수준도 한국에서 3위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하더군요. 입사한 지 1년 만에 아들이 첫 자동차를 샀어요. 기념으로 제 아버지 회사에 가서 모시고 퇴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까지 동승했죠. 사실 남편은 평생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답니다. 오늘은 아들이 운전하는 차로 퇴근하게 생겼네요. 일부러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어요.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둘 다 왔어? 영훈이 너 차 뽑았다고 하더니 벌써 나왔니? 오늘 우리 아들 덕에 지하철 안 타고 퇴근 한번 편하게 해보자꾸나. 아들은 나온 김에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강남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차가 좀 막히긴 했지만 아들이 산 첫 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정말 기분이 최고였답니다. 잠깐만요. 저 앞으로 작은아버지가 지나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틀림없이 봤어요. 작은 엄마하고 같이 나오셨나 봐요. 전화해보세요. 근처에 계신 김에 제가 저녁 대접 같이 하게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으며 영훈이가 가까이서 두 사람을 본 것 같으니 저녁을 산다고 했죠. 형, 영훈이가 잘못 봤나 봐요. 저 오늘 강남에 간 일 없는데요. 집사람한테 전화 걸어보세요. 집에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들이 비슷한 사람을 착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라는데 굳이 동서한테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 식구끼리 근처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와서까지 계속 자기가 본 사람이 작은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정말 틀림없이 작은아버지였어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요. 숙모는 길 안쪽에 계셔서 잘 못 봤고 작은아버지는 확실히 본걸요. 쇼핑 가방을 많이 메고 계시던데요. 숙모하고 쇼핑이라도 나오신 것 같던데. 제 눈이 틀림없어요. 눈까지 마주쳤는걸요. 다음번에 동서와 어찌저찌해서 통화가 되었을 때 이 일을 말해주었죠. 동서도 자신은 그날 강남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잘못 본 것이 틀림없었죠. 어머나, 영훈이가 이제 차를 샀다고요? 우리 애들은 20살 될 때 차 한 대씩 다 뽑아줘서 능숙하게 운전해요. 영훈이더러 운전 조심하라고 하세요. 운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사고가 많이 난다니까요.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우리 동서였어요.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죠. 저는 이제 동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은 경지에 이르러 있었답니다. 알았네. 조심하라고 할게. 처음이니까 알아서 조심할 테지만 말이야. 걱정해줘 고맙네. 아들이 받는 연봉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연봉을 많이 주는 것이 결코 공짜는 아니더군요. 야근도 많았고 출장도 잦았어요. 일에 파묻혀 사는 아들이 걱정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결혼할 나이였죠. 저렇게 일만 하다가 언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의 나이가 홍기가 들어서면서 슬슬 걱정이 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곧 무슨 소식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드디어 아들이 정말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우리 두 내외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답니다. 아들처럼 인류 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라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설명하는 그 아가씨의 집안 상황이 좀 마음에 걸릴 만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이 헤어지셨다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딸만 바라보고 사셨대요. 사별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것이라니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인즉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곧 재혼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래 전부터 만나온 사람이었지만 딸이 어릴 때 재혼을 하게 되면 상처가 될 것 같아 차라리 성장해서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죠. 이 아가씨가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말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그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참 예쁜 아이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조심해가며 집안 상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헤어지셨지만 새아버지 되실 분은 어머니가 워낙 오래전부터 만나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련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새아버지 되실 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하신 분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결국 제 아들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 싶었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동서를 보는 것 같았고 그 집에 매여 사는 시동생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 동서 때문에 돈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학지를 뗀 저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감이 묻지도 않은 새아버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남편이 유쾌하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아, 그래? 잘 됐구먼. 어머니께도 그동안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번 결혼에도 그분이 혼주석에 앉으실 건가? 며느리감이 그럴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전에 어머니가 먼저 결혼을 하실 것인지 제가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새아버지 되실 분이 사업상 정리를 하셔야 할 일이 많아서 그 정리가 끝나야 어머니와 재혼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제 마음에 그다지 흡족한 대답이 아니었죠. 결혼 전이라면 그냥 남자친구인데 혼주석에 앉다뇨. 썩 내키는 혼처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쪽 집안 사정이 그렇다 해도 무조건 말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이 평범하지 않은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시부모에게 전화를 했죠. 시부모도 당연히 맏손주의 결혼에 관심이 컸기에 며느리감을 만나본 일을 전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말했죠. 저처럼 며느리감의 성장 과정과 집안 환경에 대한 걱정이 크더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동서의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었죠. 어머나, 형님, 영훈이가 그 집 사업을 물려받는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처가에서 받은 게 없으신데 영훈이는 그래도 아이가 똑똑하니 경제력 있는 장인을 만난 모양이네요. 아, 참, 장인이 아니라 장모의 남자친구라고 했던가요? 아유, 좋은 집안하고 혼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사실 신랑 하나 똑똑하다고 좋은 집안하고 사돈 맺기가 쉽지는 않아요. 신랑의 집안이 좋아야지 좋은 집안하고 사돈이 되죠. 이 말에 제가 발끈해버리고 말았죠. 나는 우리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우리 영훈이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애야. 그리고 영훈 아버지는 남의 신세 지지 않고 일확천금 바라는 일 없이 세상에서 제일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 우리 친정에서는 영훈 아버지를 최고의 사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이야. 나는 사실 서방님이 처가에 매여서 자신의 의견 한번 제대로 말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더 안 돼 보였네. 동서가 이 말에 또 따박같이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세훈 아빠를 종 대하듯이 했단 말인가요? 지금 하신 말씀은 그렇게 들리네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형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말이에요. 말씀을
참 함부로 하세요. 제 속이 얼마나 긁혔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을 함부로 해? 그게 아랫사람이 손윗사람한테 쓸 표현인가? 자네야말로 시집와서 돈봉투 뿌린 것 말고는 한 일이 뭔가? 하다못해 제사상 하나, 차례상 하나를 제대로 차려본 일이 없는 사람 아닌가 말이야. 그날은 이렇게 동서를 따끔하게 야단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주 나를 받은 사람 마냥 신이 났더라고요. 영훈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그런 혼처를 만나게 되었다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늘 그랬듯 주눅 들지 않았답니다. 우리 아들이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을 일단 믿는다고 했죠. 그리고 결혼은 상대방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동서가 이렇게 신이 나 있는 사이에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새아버지 될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죠. 아들의 말로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장기 출장이 잦아서 말만 들었지 아들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콕 집어서 물었어요. 설마 그 아버지 될 사람이 크게 사업을 한다니까 네 숙부처럼 그 집에 묶여서 그렇게 살 생각은 아니겠지? 라고요. 아들이 웃더라고요. 아들의 꿈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적어도 임원급 이상으로 승진한 다음에 은퇴를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장인의 사업을 물려받든 다른 사업을 하든 생각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답니다. 천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아들이 시동생처럼 사는 것은 정말 싫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아들의 말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실질적인 혼주가 될 사람이었기에 며느리감의 새아버지가 될 사람도 상견례장에 올 것이라고 했죠.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아직 안사돈과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바깥사돈 역할을 한다뇨. 제대로 하자면 안사돈 한 분이니 저만 상견례에 나가고 나중에 안사돈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 같이 만나는 것이 경우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장기 출장이 잦았기에 우리 아들의 얼굴도 못 보았다니 겸사겸사 상견례에 나와서 우리와 인사도 하고 아들의 얼굴도 보겠다는 것이었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남자 쪽이니 우리가 먼저 나가 있는 것이 예의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30분 정도나 일찍 상견례장에 도착했답니다. 30분이 흐르고 약속한 시간에서 약 5분 정도 전에 안사돈과 바깥사돈 될 분, 그리고 며느리감이 상견례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상견례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상견례장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형, 영훈아, 어떻게 여길? 저는 정말 다리가 휘청할 정도로 어지럼증까지 느꼈어요.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여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네 새아버지가 될 분이 정말 맞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씀들인가요? 작은아버지라뇨? 우리 새아버지 될 분이 어떻게 영훈 씨 작은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된 일일 거예요. 며느리감은 그래도 정신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예 정신이 혼미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여기 이분은 분명히 우리 작은 아버지셔. 그리고 네 새아버지 될 분이 맞다고 네가 분명히 확인했고, 그리고 장모님과 만난 지도 한참 됐다면서. 그렇다면 상황은 분명하네. 작은아버지, 이제 작은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동생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물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겠는지 일어서서 도망을 치듯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안사돈에게 물었어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만나셨나요? 아니면
가정이 있는지 모르고 속아서 만나셨나요?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꼭 들어야겠습니다. 안 싸돈 될 사람이 말이 없더군요. 말이 없었지만 저는 그 묵언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안 싸돈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결혼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제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예비 며느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이 되었고 아들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서로 대화 없이 천장만 보고 앉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이 어색한 침묵을 깼죠. 형님, 그 대단한 사돈댁하고는 상견례 잘 끝내셨어요? 어머나, 그러면 이제 영훈이도 회사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겠네요. 장인 될 분이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우리 세훈 아빠처럼 편하게 집안일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내가 지금은 자네에게 할 말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야. 내가 조금 있다가 아니면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 테니 말이야. 전화는 꼭 할 거네. 해야 할 얘기가 있거든. 그때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전화를 끊자 이어서 아들이 말하더군요. 자신의 결혼 문제와는 별도로 이 이야기는 작은 어머니한테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도 아들의 의견에 찬성했답니다. 결코 동서를 놀리거나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동선의 집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의 의견에 찬성한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말이 있었죠. 곧 동선의 아버지가 시작하시고 일구신 사업체의 명의까지 시동생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는 경영만 했거든요. 정말로 우리 시동생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결혼 전에 시동생의 모습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인물이 좋으신 분이었죠. 그 인물을 빼닮아 젊은 시절에 정말 여러 여자 울리던 사람이었답니다. 아들이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정리하겠다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물러가더군요. 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결국 아들이 이틀 정도를 고민하고 나서 우리에게 계획을 이야기하더군요. 아들은 우선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던 아가씨와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은 더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그쪽에서 망설이는 것 같더니 그러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시내의 모처로 두 사람을 불러냈죠. 그리고 아들은 정말 작은 어머니를 속이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결혼 문제 때문에 작은 어머니와 의논할 것이 있으니 작은 어머니만 나오라고 했죠. 동서야 보나 마나 가뜩이나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더 비아냥거려주고 싶어 했겠죠. 동서가 얼른 조카인 제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만든 주범인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동생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도망치지 않는 이상 회사나 집 밖에 있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아들이 작은아버지를 찾아내어 누가 모여있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장소로 차에 태워 데리고 왔어요. 이제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모인 셈이었죠. 여기가 도대체 무슨 자리인가요, 형님? 저는 형님만 계실 줄 알고 나왔는데 저 두 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네요. 혹시 며느님 되실 분하고 안싸돈 되실 분이세요? 그리고 곧이어 들어오는 시동생을 보고 동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동생은 모든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더군요. 예비 안싸돈을 다그쳐 언제 시동생을 처음 만났는지 물었어요. 20년 가까이 됐어요. 저 아이가 아직 어릴 때니까요. 이 사람이 늘 이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 집안의 머슴처럼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되면 이혼할 것이라고 했었고 요즘 들어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눈치 빠른 동서가
이 이야기의 내용을 캐치한 것 같더군요. 잠시 얼이 빠진 듯 했던 동서가 시동생을 다그쳤어요. 당신, 결국 돈을 보고 나하고 결혼한 거였어. 그 긴 시간을 참 잘도 버텼네요. 더군다나 20년간이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 여자하고 합치고 싶어서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도 꼭 돈이 있어야 합칠 수 있었던가 보네. 요즘 와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자칫하면 모르고 명의를 넘길 뻔했어요. 내 선택은 분명해요. 당신의 생각을 안 이상 이혼할 거예요. 형님의 안싸돈 되시는 분, 이제 선택은 당신만 하시면 되겠네요. 돈을 보고 결혼한 시동생과 돈을 그토록 좋아하며 돈을 앞세워 살아온 동서의 콜라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더군요. 안싸돈 될 뻔했던 사람의 선택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왜일까요? 아들이 곧이어 파혼을 선언하더군요. 사돈 될 뻔했던 사람과 며느리 될 뻔했던 사람이 먼저 자리를 뜨고 시동생이 또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죠.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사람들이 나가버리자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다투며 지낸 동서였지만 어쨌든 가족이었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야, 동서. 동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돈, 그것 때문에 평생을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래. 서방님은 원래 일하기도 싫어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큰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이 그래도 결혼해서 장인 아래에 잘 붙어 있다고 생각했었어. 돈에 팔려간 결혼,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이제 알았으리라고 생각해. 그렇게 허망한 돈을 믿고 시집에 대한 도리까지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잘못된 인성을 고치지 않으면 돈은 아마도 동서를 계속 속이고 말 거네. 동서가 이미 이혼을 선언했고 아들도 파혼을 선언한 마당이었어요. 시동생이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매달렸다는군요. 하지만 동서는 매몰차게 이혼을 진행했다죠.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동생의 내연녀, 즉 며느리가 될 뻔했던 아이의 엄마는 시동생을 버렸다죠. 시동생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랬던 것 같더군요. 동서가 우리 가족에게 남이 되는 날 시부모에게 큰 절을 한번 올리고 떠나더군요. 형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결국 제 발등을 찧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겠네요. 형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이 말을 끝으로 동서는 우리 가족에게서 멀어져 갔답니다. 평생을 개와 고양이처럼 다투며 살았지만 그렇게 떠나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니 아주 살짝 눈물이 나더군요. 제일 큰 걱정은 아들이 받았을 상처였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더군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는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책상에만 붙어있는 샌님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강한 아이랍니다. 그리고 곧 진정한 아들의 인연이 어디선가 나타나겠죠.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우리 내외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와 동서의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